어머니, 저 어머니, 저 오늘 오늘 친구 친구 만나고 만나고 좀 좀 늦을 수도 늦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하고 보냈던 게 후회가 됩니다. 아니, 사실 그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을 시어머니로 살아오며 익힌 그 묘한 육감, 며느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는 것을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는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평소엔 머리를 대충 묶고 다니던 아이가 그날따라 고데기까지 꺼내 머리를 말았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시장 갈 때나 입던 편한 옷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원피스를 꺼내 입더군요. 어머니, 오늘 대학 동창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서요. 며느리가 거실을 지나가며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나는데? 강남이요. 저녁 먹고 올게요. 우리 준호는? 저녁은? 도시락 싸뒀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현관문을 나섰고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손에 들린 설거지 수세미를 내려놓고 거실 창가로 다가가 며느리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경쾌한 발걸음, 어깨에 맨 크로스백을 만지작거리는 손짓.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를 만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눌려오는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너 저녁 먹었니? 네,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톤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바빠서요. 끊을게요. 야, 잠깐. 내 와이프는 언제 들어온대? 모르겠어요. 친구 만났다잖아요. 그래도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연락은 했니? 엄마, 제발 신경 좀 끄세요. 퍽,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순하고 착했던 아들이 결혼한 뒤로 자꾸만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인가 아니면 직장 스트레스 때문인가. 그래도 부부끼리의 일인데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까?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다시 6번째 전화에서야 준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며느리는 들어왔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안 들어왔어요. 뭐? 아직도? 엄마, 제발. 제발 좀 가만히 있어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엄마가 지금 갈게. 오지 마세요. 엄마는 신경 끄세요. 또다시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밤새 집에 안 들어왔다고? 친구를 만났다더니 왜 안 들어온 거죠?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들뜬 표정,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30년 시어머니 생활이 내게 속삭이는 경고. 정말이지, 이 불길한 예감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육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 집 열쇠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와 며느리는 결혼한 뒤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손자 지우를 낳고 나서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고 권유했지만 며느리가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끼리 살고 싶어요라며 완곡하게 거절했었죠. 그때부터 이미 날 피하려 했던 건가.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출근을 하다니. 아니면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간 걸까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며느리?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며느리의 구두가 없었습니다. 어제 신고 나간 그 하이힐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모든 흔적을 지운 것처럼 섬뜩할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소파에 늘어놓던 쿠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는 텅 비어 있었으며 심지어 손자 지우의 장난감들까지 깔끔하게 수납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떠날 준비를 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는 물기 하나 없이 닦여 있었고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가족 사진 자석들이 모두 떼어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의 필체로 쓰인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 이유식 냉동실에 있어요. 데워서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에게 남기는 말치고는 너무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려는 순간 테이블 모서리에 놓인 흰색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그 봉투를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 봉투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며느리와 그 남자가 한강공원을 나란히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6개월 동안 며느리는 이 남자를 만나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어제 찍힌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호텔 앞에서 그 남자의 차에 타는 모습, 시간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저녁 8시 32분. 준호가 미행을 했구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사진들이 손에서 흩어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사진들 속에서 며느리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밝은 얼굴로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벌써 기울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려다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레스토랑에서 마주보며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준호의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 나이 35세, 아내의 대학 동기, 현재 미혼, 외국계 기업 과장. 그 아래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 새끼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아들은 혼자 이 고통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외도를 알면서도 증거를 모으면서도 엄마인 나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봤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자 지우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가 지우를 가운데 두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이게 다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안을 이렇게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설령 며느리가 돌아온다 해도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20통이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 손자는 어쩌고? 전화 받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아들 준호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준호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으며 옷도 아무렇게나 걸친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저. 아들이 내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35살 어른이 엄마 품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준호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6개월 전 준호는 우연히 며느리의 핸드폰에서 의심스러운 문자를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좋았어라는 낯선 남자의 문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려니 했는데 며느리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핸드폰을 제 앞에서 안 보고요. 제가 말 걸면 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답하고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미행을 했어요. 탐정처럼요. 바보 같죠? 아니야.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는 며느리가 친구 만난다. 학원 상담 간다. 백화점 간다고 할 때마다 뒤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구인 줄 알았는데 만날 때마다 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 손잡고 웃는 거 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제는 결국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댁, 저 준호 엄마예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며느리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금요일부터 집에 안 들어왔는데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왜 집에 안 들어가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돈댁, 사실은요. 나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것, 어젯밤 그 남자와 호텔에 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돈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분명히 사돈댁에서 우리 딸한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당신네 아들이 우리 딸한테 잘해줬어요? 맨날 야근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명절 때마다 우리 딸 혼자 시댁일 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돈댁,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딸은 잘못 없어요. 당신네가 문제예요. 퍽,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딸이 다른 남자랑 외박을 하고도 시댁 탓을 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 준호가 며느리를 소홀히 한 걸까? 그날 밤 나는 손자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지우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며칠만 봐주세요. 저 정신이 없어서 라며 아이를 맡기고 갔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보드라운 머리카락, 작은 손, 자면서도 엄마를 찾는 듯 입술을 오물거리는 모습.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손자에 대한 걱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엄마로, 할머니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가족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하다니. 벽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가족을, 아이를 두고 이럴 수 있어? 하지만 화가 나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슬펐습니다. 며느리도 한때는 이 집안에 희망을 품고 들어온 28살 신부였습니다. 손자를 낳고 환하게 웃던 엄마였습니다. 그 아이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지우를 품에 꼭 안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해. 이 아이를, 이 집안을, 내 아들을. 내가 엄마니까. 내가 할머니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말이지 이 가족을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월요일 오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준호 어머님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수진이, 아니 준호 아내 대학 동창인 이지혜라고 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친구, 왜 내게 전화를 한 걸까? 어머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인데요? 전화로는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점심때 시간 되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 장소는 우리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라는 여자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수진 언니 일로 전화드렸어요. 당신도 아는 거예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언니가 민준 오빠를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럼 당신도 공범이네요. 며느리를 부추긴 거예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말렸어요. 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 수진과 김민주는 대학 동기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는 연인 사이였답니다. 3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2년을 사귀었는데 졸업 후 민준이 유학을 가면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민준 오빠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바람 핀 이유가 돼요? 지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사실 언니가 준호 씨랑 결혼한 것도 민준 오빠 때문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준 오빠한테 잊혀지려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고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준호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그럼 우리 준호는 뭐예요? 며느리 상처 치유해주는 도구였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언니도 나름 노력했어요. 준호 씨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했어요.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민준 오빠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동창회에서 우연히 언니를 만났대요. 언니는 처음엔 그냥 옛 친구로 대하려 했대요. 하지만 민준 오빠가 그때 헤어진 걸 후회한다고 언니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대요. 며느리는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다고 지혜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언니가 준호 씨 집안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준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언니랑 대화도 안 하고 주말에도 회사 일 핑계로 언니를 혼자 두고 그건 돈 벌려고 그런 거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언니는 외로웠어요. 그리고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셨대요. 네.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집안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절 때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언니는 항상 어머님 눈치를 봐야 했대요. 준호 씨는 그런 언니를 안 도와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단 말인가? 지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언니를 변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언니가 한 짓은 분명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외박은 선 넘은 거 맞아요. 저도 언니한테 진짜 화났어요. 어제 언니한테 전화해서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뭐래요? 울면서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용기가 없대요. 그게 무슨. 지혜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언니는 지금 민준 오빠 집에 있어요. 하지만 관계를 가진 건 아니래요. 그걸 누가 믿어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그냥 도망치고 싶었대요. 이 모든 게 너무 버거워서 준호 씨도 어머님도 시댁도 다 버겁고 무서워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생각엔 언니가 곧 연락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니를 그냥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말아주세요. 언니도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요? 내 손자는요? 그것들은 어떡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예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외로웠다고? 내가 간섭이 심했다고? 준호가 무관심했다고? 그래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한 걸까?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는데 사실은 며느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걸까? 집에 도착해서 손자 지우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내 품에서 할미하고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나는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화요일 저녁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지난 사흘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와. 냉랭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남자랑 잤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호텔까지 갔으면서. 정말이에요. 민준이 방에 있긴 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 정말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다 버리고 어디론가 가고 싶었어요. 나는 비웃었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 정말 당신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 옛날 남자 만나서 호텔 가면서 뭘 모른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젊었을 때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도 결혼하고 힘들었을 때, 도망치고 싶었을 때 없었어요? 남편한테 상처받고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을 때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남편은 사업에만 몰두했고 나는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들 준호를 낳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로 뭐가 대단하냐며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대학 선배, 나를 좋아했던 사람, 결혼한다고 했을 때 축하해준다며 웃었던 그 사람. 행복해? 그가 물었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나랑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나 아직 너를. 나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지혜 언니한테 들었어요. 어머니도 옛날에 대학 선배 만났다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지혜 언니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시래요. 그때 일을 알고 계시대요. 세상이 좁았습니다. 30년 전 비밀이 이렇게 돌고 돌아 며느리에게 전해질 줄이야.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돌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어. 네. 준호가 있었으니까. 그 아이를 버릴 순 없었어. 그리고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받아서 돌아온 게 아니야. 이해받았기 때문이야.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다 말했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 흔들렸다는 것, 도망치고 싶었다는 것, 다 털어놨어. 그래서요? 남편이 울더라고. 30살 어른이 엉엉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당신을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며느리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 자기도 변하겠다고, 당신을 더 사랑하겠다고, 그러니까 돌아와 달라고. 어머니는 그래서 돌아오신 거예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변할 거라고 믿어서 돌아온 게 아니야. 사실 남편은 잘 안 변했어. 여전히 일에만 몰두했고 나한텐 무심했어. 그럼요. 하지만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해줬다는 게 중요했어. 내가 외로웠다는 걸, 힘들었다는 걸 인정해준 거야. 그게 나한텐 용서보다 중요했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아니 수진아. 며느리가 흠칫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이름으로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힘들게 했구나. 어머니, 미안해.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는데 사실은 당신을 통제했던 것 같아. 내 불안을 당신한테 떠넘긴 거야. 며느리가 와락 내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도 며느리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고 나자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준호한텐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준호 오빠가 절 용서할까요? 모르겠어. 아들도 많이 상처받았으니까. 전 정말 민준이랑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 집에서 울기만 했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나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믿어. 어머니. 하지만 준호는 다를 거야. 아들은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어. 6개월 동안 당신을 미행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며느리가 또 울었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진심을 보여줘야지. 당신이 왜 그랬는지, 진짜 마음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 다 털어놔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서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온 걸 알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왔구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앉아 있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도장 찍고 나가. 그게 서로한테 나은 것 같아. 나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준호야, 일단 얘기부터. 엄마 신경 끄세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예요. 준호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나 뒤에서 뭐 했는지 다 알아. 그 남자 만나고 손잡고 웃고 어제는 호텔까지 갔지.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그냥 뭐, 그냥 도망치고 싶었다고. 나한테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6개월 동안 거짓말하고 나 바보로 만들고 어제는 밤새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게 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도 힘들었어. 힘들면 말을 하지. 왜 다른 남자한테 가? 말했잖아. 여러 번 말했어. 오빠가 날 너무 혼자 두고 엄마 시어머니는 나한테 이것저것 간섭하고 나는 이 집에서 숨도 못 쉬겠다고. 그게 바람 필 이유가 돼? 바람 안 폈어. 민준이랑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호텔까지 가놓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오빠는 날 안 믿을 거잖아. 처음부터 날 의심했잖아. 미행까지 하면서 의심할 만한 짓을 해놓고 뭘 믿어. 오빠는 내가 외로운 거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어? 넌 맨날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눕고 주말에도 나랑 시간 안 보내고 돈 벌려고 그런 거잖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돈보다 내가 필요했어. 내 옆에 있어주는 내가.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남자한테 갔다? 나 대신? 그게 아니면 뭐야? 그 남자가 뭔데? 내 전남친이잖아. 대학 때 사귀던 그 남자.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 나랑 결혼할 때 그 남자 잊었다고 했잖아. 다 끝났다고 했잖아. 근데 6개월 전에 그 남자 다시 나타나니까 바로 달려갔지? 오빠, 내가 뭐야? 너한테 난 뭐였어? 그냥 상처 치료해주는 도구였어? 아이 낳아주는 기계였어? 며느리가 와락 울었습니다. 아니야. 나 오빠 사랑해. 사랑? 그게 사랑이야? 준호가 서류를 며느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이혼해. 우린 여기까지야. 그때 나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일단 진정하고. 엄마는 빠져 있어요. 이해가 지금 엄마도 똑같잖아요. 며느리 편 들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준호가 나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이에요, 엄마. 6개월 동안 나 혼자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보면서도, 사진 찍으면서도, 증거 모으면서도 엄마한테도 말 못했어요. 준호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돈 벌어다 주고, 바람 안 피우고, 술 안 마시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아내는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35살 어른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집 갈게요. 엄마, 지우 내일 데리러 올게요. 준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저 어떡해요? 오빠가 절 안 용서할 것 같아요. 저 정말 오빠 사랑해요. 처음엔 아니었어도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근데 제가 다 망쳤어요. 며느리가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친척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그게 사실이에요? 며느리가 외도를? 당장 이혼시켜야죠. 그런 여자랑 뭘 살아요. 준호가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희 집안 망신이잖아요. 나는 전화를 받으며 지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 친정 쪽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우리 딸 어딨어요? 안에 있는데요.
딸 데리러 왔어요. 당장 집에 가자. 며느리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와 며느리를 끌어냈습니다. 수진아, 가자. 이런 집안에서 뭘 더 살아. 엄마, 당신네 아들이 우리 딸을 어떻게 했길래 딸이 이 지경이 됐어요? 다 당신네 잘못이잖아요. 며느리 어머니가 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돈댁, 그건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괴롭혔으면 딸이 집을 나가요? 그래도 바람을 피우면 어떡해요? 바람 아니래잖아요. 그냥 친구 만난 거라고.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호텔까지 갔는데 그게 친구예요? 아무튼 우리 딸은 잘못 없어요. 가자, 수진아. 며느리가 울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나 안 가. 나 여기 있을래. 뭔 소리야. 이런 데서 뭘 더 있어. 나 오빠한테 사과하고 싶어. 며느리 어머니는 딸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자 지우를 데리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준호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뭐라고요? 딸이 외로워서 집을 나간 거잖아요. 다 당신 잘못이에요. 준호가 차가운 눈으로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외로우면 바람을 펴도 돼요? 바람 아니래잖아요.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준호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짐 다 쌌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나 안 갈래. 여기 있을래. 가. 당신 친정으로 가.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며느리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싫어. 나 여기 있을 거야. 오빠 옆에. 필요 없어. 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그만해. 나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가족이 이렇게 서로 핥히고 있으면 어떡해요? 엄마. 준호, 너도 그만하고 사돈댁도 그만하세요. 지금 이러는 게 해결책이에요? 나는 손자 지우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싸우는 걸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할미, 엄마, 아빠, 아이의 울음소리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지우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쩌라고요? 부모가 이혼하면 이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며느리가 와락 아이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모두를 거실에 모았습니다. 준호, 며느리 수진,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까지 모두가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 지우는 방에서 재우고 왔습니다. 다들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엄마 얘기 좀 들어봐. 30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야. 모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준호 아버지 말이야. 그 사람도 한때는 너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 준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결혼 5년 차였어. 너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집에 거의 안 들어왔고 나는 시어머니, 너희 할머니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았지. 며느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밥을 해도 간이 짜다, 싱겁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한다. 매일 듣는 게 잔소리였어. 남편은 그런 나를 거들떠도 안 받고. 엄마, 그때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여기서 도망치고 싶었어. 이 집이, 이 가족이 너무 싫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옛날 대학 선배를 만났어.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축하해준다며 웃었던 그 사람. 며느리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어. 그 사람은 내게 물었어. 행복해? 라고.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 준호가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남이 이어졌어.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했지. 꼭 지금 수진이가 한 것처럼. 며느리가 숨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어. 나랑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나 아직 너를 사랑해. 라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정말 심하게 흔들렸어. 짐을 싸고 준호 너를 안고 그 사람한테 가려고 했어. 진짜로.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못 갔어. 내가 내 품에서 엄마하고 웃는 걸 보니까 너를 버릴 수가 없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다 말했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 흔들렸다는 것, 도망치고 싶었다는 것. 전부 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래요? 처음엔 화냈지. 당연하지. 그런데 이틀 후에 울더라. 30살 어른이 엉엉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를 외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 자기도 변하겠다고. 나를 더 사랑하겠다고. 그러니까 돌아와 달라고. 그래서 엄마는 돌아온 거예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할 거라고 믿어서 돌아온 게 아니야. 사실 아버지는 잘 안 변했어. 여전히 일에 몰두했고 나한텐 무심했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달라졌어. 아버지가 내 마음을 이해해줬다는 거. 내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인정해준 거야.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외로웠구나. 준호가 일만 하고 나는 너한테 이것저것 간섭하고 너는 이 집에서 숨도 못 쉬었겠구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를 통제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저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고 너를 잘 키우고 싶었어. 근데 그게 너한텐 숨막히는 간섭이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도 저 걱정해서 그러신 거 알아요. 하지만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내 과거를 잊고 살다가 내 모습에서 옛날 내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민준이랑 정말 아무 일도 없었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민준이 집에서 울기만 했어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알아. 엄마는 믿어. 나는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너도 내 아버지 닮았구나. 돈 벌어다 주는 게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필요한 건 명품 가방이 아니었어. 내가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아이 키우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어. 저도 노력했어요. 돈 벌려고. 알아. 너도 나름 최선을 다한 거 알아. 근데 준호야, 여자는. 아내는 그런 게 아니야. 돈보다 마음이 필요해. 관심이 필요해. 나는 며느리를 보고 다시 준호를 봤습니다. 너희 둘 다 잘못이 있어. 수진이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고 너는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 둘 다 소통을 안 했어. 엄마, 근데 수진이는
6개월 동안 아내를 미행했지? 준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왜 미행을 했어? 물어보지 그랬어?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어떻게 물어봐요? 의심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미 의심하고 있었잖아. 미행까지 하면서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한 번도 안 한 얘기가 있어. 뭔데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한 말이야. 준호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일만 하느라, 돈만 벌느라. 정작 당신 마음은 돌보지 못했어. 준호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해줘. 라고 하시더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셨어. 평생을 일만 하고 엄마를 외롭게 한 걸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깨달으신 거야. 아버지가 너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수진이를 놓치면, 아이를 혼자 키우게 하면, 그때 가서 내가 그때 더 사랑할 걸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잘못했어. 분명히 잘못했어. 다른 남자 만난 것도 호텔 간 것도 잘못이야. 하지만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이 아이도 너처럼 아파하고 있어. 자기가 뭘 했는지 알고 후회하고 있어.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해해보라는 거야.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수진이를 소홀히 한 거.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집에 오면 정말 피곤했어요. 그냥 쓰러져 자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말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주말에도 골프 치러 가고 오빠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수진아, 나는 정말 충격이었어. 6개월 동안 너를 미행하면서, 너를 의심하면서 미칠 것 같았어.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호텔 들어가는 거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랑.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민준이 방에 있긴 했지만 그냥 울기만 했어. 정말? 응. 민준이가 나보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 근데 나는 거절했어.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나는 오빠를 사랑하니까. 지우를 사랑하니까. 이 가족이 소중하니까. 며느리가 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손을 걷었습니다. 믿고 싶어. 근데 아직은. 알아.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기다릴게. 오빠가 다시 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혼은 하지 말아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 어머니를 봤습니다. 사돈댁. 네. 우리 서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나는 사돈댁이 딸을 망친다고 생각했고, 사돈댁은 우리가 딸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고, 며느리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딸이 힘들다고 하니까 무조건 감싸고만 싶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상처받으니까 무조건 며느리 탓만 하고 싶었어요. 사돈댁,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못 키운 건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나는 사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날 밤 모두가 헤어질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3주가 지났습니다. 준호와 수지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는 지우를 데리고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준호는 혼자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주말에만 우리 집에 와서 지우를 보고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준호가 우리 집에 오면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준호는 지우하고만 놀다가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지우를 데리고 공원에 가려는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 식구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나는 거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지우가 두 사람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준호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응, 괜찮아. 지우 돌보느라 바빠.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준호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도 다가왔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아, 응.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는 거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주말도 아닌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어디 있어요? 방에 있는데? 준호가 수진이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나야. 들어가도 돼? 응.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몰래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아. 왜? 미안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 요즘 상담 받고 있어. 부부 상담. 정말? 응.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내가 너한테 관심을 너무 안 가졌대. 너를 소홀히 했대. 오빠, 나 변할게. 진짜로. 예전처럼 일만 하지 않을게. 너랑 시간 보낼게.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노력할게. 오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게. 힘들 때 참지 않고. 고마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다시 같이 살려고요.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살면서 노력해 보려고요. 수진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뭘?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이혼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나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 이사 가는 날 나는 준호와 수진이를 도와주었습니다. 짐을 나르며 빌라에 들어섰을 때 거실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예전에 봤을 때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던 그 사진이 이제는 다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될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될 거야. 어머니는 아버님이랑 그랬어요? 다시 행복해지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하진 않았어. 아버지는 끝까지 일만 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끝까지 외로웠어. 그럼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는지, 나는 왜 외로운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 나는 며느리를 받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 수진아. 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가족은 있어. 그게 진짜 가족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며느리를 용서한 게 맞는 걸까? 사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 짓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상처받아 있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간섭했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준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소홀히 했고 대화하지 않았고 의심만 했습니다. 수진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지 못했고 도망쳤고 상처를 줬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3개월 후 준호 가족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케이크 사왔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거실에 모두 둘러앉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지우가 크림을 얼굴에 묻히며 웃었고 준호와 수진이가 아이를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있는 것.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 과거가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것. 그날 밤 손자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100일 사진. 환하게 웃는 새 식구. 이제야 이 웃음이 진짜가 되어가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는 것도, 아들을 위로하는 것도, 가족을 지키는 것도. 하지만 해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저 멀리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야 하나.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다시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너무 늦었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진작에 며느리를 이해했더라면, 진작에 아들과 대화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이해하고 지금이라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에 또 놀러 갈게요. 사랑해요. 마지막 3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해요. 며느리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딸.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나를 봤습니다. 30년 전 첫사랑 앞에서 흔들리던 그날을,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내린 선택이 맞아. 힘들겠지만 견뎌내.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